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사실상 하루 종일 껌딱지 모드로 양 옵션 프리미엄을 빼면서 결제를 시켰고, 해외 시장은 전일 과도하게 눌렸던 시장을 신규 실업수당청 건수 발표와 함께 강력하게 지수를 당기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이 지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았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 어이없는 급등도 나올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러한 급등이 왜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영상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아침 8시 45분 이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하고 나서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좀처럼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약 4천원가량 했는데 신규 매도를 한 게 아니에요. 롱 포지션이 청산으로 보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도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1포인트가량 저평가되는 강력한 베고데이션이 나타났어요. 이에 오전장에만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1,000억 넘게 나왔는데 다행히 옵션 시장만큼은 옵션 만기라고 어떻게든 붙잡아두는 모습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한 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은 풋클래스를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는 다음 주에 결제가 되는 위클리 옵션도 아예 거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9월물도 다들 휴가를 갔나 아니면 트레이딩 데스크 빼라고 한 건지 풋클래스만큼은 이 호가 스프레드도 크게 벌어져 있고 거래량도 적었어요. 이번 8월 옵션 만기 이후에 과연 9월물 옵션이 제대로 거래가 될까 싶은데요. 한번 이렇게 옵션 시장에서 사고가 나면 평소에 우리 김이사 오늘 돈 많이 벌었어? 하면서 능글맞게 격려하던 전무나 부사장급 임원이 태도가 돌변해서 야, 레이쇼고 뭐고 다 때려치워. 무슨 파생이야 파생은. 이렇게 됐죠. 여하튼 오늘도 시장에서는 콜 클래스 위주의 옵션이 대량으로 거래되었고 풋은 투자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350선을 넘기지 아니하고 갭 다운한 자리에서 1포인트 정도만 올라서 마감하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모두 녹인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도 미결제 약정이 또 7,100계약 빠져나가는데 이거 우리 시장 정말 손님들 다 떠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9월물 시작할 때 이 미결제 약정이 25만 2천 계약이었거든요. 이것도 작년이나 재작년 9월물 대비 너무 적다 싶었는데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은 25만 5천 계약까지 줄어들었어요. 장기나 해지 포지션 이런 거 제외하고는 약 3천 계약만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정말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시장에 참여자들이 부족하게 되면 시장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에 취약해져요. 이른바 스탑 헌터들, 그러니까 시세를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쫙 밀고 좀 과하게 땡기는, 그러니까 누르는 이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활개를 치고 의미 있는 방향성을 잡겠다고 포지션을 쌓아도 이렇게 스탑 헌터들한테 따일까봐 평소 대비 낮은 수량을 쌓든지 아니면 스탑 포인트를 내가 한 0.5포인트 잡았다 그러면 한 1.2포인트까지 늘리는 등 좀 더 과하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거래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거 정치 이야기 아니고요. 어제 제가 진성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숨 쉬었다고 하는데 제가 모셨던 영감님 이야기 좀 할게요. 이분은 여의도역 사거리에서는 좌회전도 안 해요. 동원증권 그 빨갱이 놈들이랑 거래하지도 마 이러시고요. 또 좌파 새끼들은 마포대교 아래서 밀어버려야 돼 이런 말도 하시던 그런 영감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 한나라당의 그 이혜훈 아줌마가 발의한 파생거래세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나성민 또라이가 기어코 양도세에 넣었죠. 정말 짜증납니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는 논외로 하고 이 금융권이 있는 동여의도만큼은 그래도 나름 정치색이 좀 뚜렷한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영감님 밑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하고 그냥 그 파생 양도세나 금투세나 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세금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소득세 수십억 넘게 냈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작은 법인들도 법인세 적지 않게 냈어요. 그냥 파생 양도세나 금투세나 다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쉰 거예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9월물 옵션은 쿼드러플 위층되어 있고 선물과 연계된 거래가 자주 발생해요.
그런데 9월물 옵션 상황판을 보면 지금 미결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컨버전이든 리버셜을 잔뜩 쌓아서 포지션을 나중에 한쪽으로 쫙 풀 때 시세를 내는 그런 움직임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금요일날 옵션 시장 좀 열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은 362에서 330이라는 굉장히 넓은 박스 안에서 거의 한 2주 동안은 큰 스윙을 그리면서 갇혀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 풋 클래스의 미결이 쌓여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참 우려가 돼요. 풋 미결이 쌓여야만 시장의 하단이 여쯤에서 막혀있다라고 볼 텐데 다른 건 다 몰라도 풋 매도는 무조건 치지 마. 롱을 보려면 콜 매수를 하든지 강세 콜을 하든지 하여튼 풋 매도는 무조건 하지 마.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무주공산인 시장을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놓칠 리는 없죠. 틀림없이 외국계 트레이더들이 우리 시장을 장악할 거라 보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자가 줄어들면 호가를 더 유리한 가격에 제출하려는 요인이 사라지죠. 여하튼 이번 옵션 만기는 결국 양매도장으로 끝나긴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참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 폭풍이 금요일날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 중앙권 증시가 나름 상승 마감한지라 생각보다 시가가 약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시아 세션 초반에 유럽 지수 선물이나 미국 지수 선물이 한참 바닥을 기고 있던 걸 생각하면 유럽 지수 선물은 나름 강세였거든요. 그래도 초반 30분간은 좀 제법 눌린 다음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정권수 발표 때까지 유럽 증시는 한참 지그재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신규 실업 수당 정권수가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니까 지수가 위로 돌았는데 또 꾸준한 매수에 유입되면서 유럽 증시는 종가 고가로 올랐어요.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럽 증시 반등을 이끈 것은 여행주였어요. 그동안 이제 워낙 눌려있던 업종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겁니다. 또 지수가 꾸준히 반등하는데도 변동성은 20포인트를 강하게 깨지 못했어요. 이미 변동성이 레벨업이 나타나 버린 것이죠.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만 남았는데 주봉을 길게 아랫꼬리를 만들고 반등하는데 성공하긴 했는데 시장을 계속 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내내 강세 국면이 진행되다가 신규 실업 수당 정권수 발표와 함께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채권 가격이 강하게 빠졌어요. 근데 전일 10년 국채 입찰 폭망했다고 했죠. 그런데 국채 선물은 얼마 빠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채권 현물 마감 이후 크게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세가 됐던 채권 가격이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 발표와 함께 쫙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더 밀렸습니다. 근데 또 이후에 채권 시장은 또 조심스럽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 2시에 또 30년 국채 입찰 이번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채권 확실히 수요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선물이 잠깐 눌립니다. 그러나 바로 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보면 채권 시장은 당일에 한해서는 리스크 온이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리스크 온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통화시장에서는 각각 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 발표 후 멕시코 페소와 오지 달러 이런 변동성이 큰 통화들은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는 급락을 했어요. 다만 유로화는 내일이 통화옵션 만기인지라 지표 발표 1시간 동안 유로화 풋옵션을 아주 더블 넘게 시세를 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또 상당량 만회해서 풋옵션 가격을 싹 다 죽였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번 엔화 초강세 사태 때 유로화도 덩달아 올랐는데 이걸 좀 불편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의 통화옵션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유로화를 붙들어 올 것 같은데 이후에 달러가 망가지게 될지 아니면 달러 스마일이 생기면서 시장이 박살나고 달러가 급등할지 이거 결정될 것 같아요. 여하튼 어제의 움직임은 그냥 단순히 경제지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통화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게 오버액션이죠. 상품 시장에서도 독특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우선 그 전일 과하게 눌렸던 구리가 1.3% 반등을 하면서 다시 톤당 8,800달러 선으로 올랐습니다. 칠레의 광산 노동자가 파업했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기술적 반등 같아요.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인데 기름은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조정을 보인 듯 했는데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 발표와 함께 시장이 리스크 온이 랠리를 보이자 조심스럽게 상승에 동참했고요. 브렌트 마감 무렵에는 76.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특별한 뉴스 플로우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그냥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따라 올라간 것 같아요. 한편 이 독특하게 여겨졌던 부분은 골드인데 골드는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럽 세션에서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리스크 오프 차원에서의 매수세가 이어졌다가 이후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 발표와 함께 살짝 눌렸어요. 증시가 리스크 온이 움직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골드가 장 마감까지 아주 끝까지 상승해서 장대 항봉을 뽑았는데 통화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이런 강세를 보인 건 의외예요. 아직 기술적으로 바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 같지 않아서 이런 골드의 반등은 매도의 찬스로 보긴 하는데 문제는 왜 골드가 반등했냐 이거죠. 레버리지드 된 포지션이 이번 8월 5일 날 월요일에 털리면서 주가는 물론이고 이때 골드도 고르게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험 자산이 아니라 골드는 안전 자산에 속한데도 밀렸죠. 그래서 이후에 증시가 반등했다가 오후장에 내려오기를 두 차례 반복하면서 골드도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디레버리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골드를 매수하려는 압력이 더 크다. 그렇다면 이건 당장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일은 또 아니겠다 싶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골드를 보면 이거는 골드가 당장은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가 어떤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번 크래시 때 덜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수요일 좀 과한 언더슈팅을 줬죠. 근데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갔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어요. 아시아 세션이 전자거래에서 나스닥 선물이 초반에 잠시 언더슈팅 주긴 했어도 이후에는 꾸준히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밀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밀리지 않았죠. 그렇게 시장이 수렴을 한 상태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되었고 이후에 지수 선물은 급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장 개장할 때 이미 1%대 상승한 미국 증시는 개장 후 20분 정도 조정을 받고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쭉쭉 끌고 올라왔고요. 23시에 나스닥 선물이 오전장 고점 돌파하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숏커버 장세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강세 이유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낮게 나와서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닥치고 하락을 하기보다는 하락장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난 것으로 봐요. 오늘 지수가 3% 넘게 급등을 했는데 변동성은 22.35포인트에서 하락이 제한되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전일 기록한 고가를 S&P 고가를 넘겼죠. 나스닥도. 그런데 변동성은 전일이 저가를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아무리 지금 강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변동성 매도가 자신 있게 나오면서 시장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중 변동성 흐름을 봐도 특이한 면이 있죠. 유럽 마감하고 증시는 고가권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변동성은 먼저 기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새벽 2시에 있을 미국 30년 국채 입찰에 대한 해지로 본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정작 30년 국채 입찰 나쁘게 나왔죠. 그런데도 지수는 잠깐만 눌리고 바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당일에 한해서는 닥치고 매수하려는 압력이 훨씬 컸고 결국 시장은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 이 또한 장마감 직전까지는 누르다가 또 10분 남기고 급등을 해서 종가 고가로 날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전일 저가를 깨지 못했어요. 개별 종목을 봐도 반등은 반등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하게 오른 종목들을 보면 전일 눌림이 컸거나 그동안 눌림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죠. 일라이릴리가 9%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도 6% 넘게 올랐는데 이거 다 전일이 눌림을 복구한 수준에 불과하죠. 그리고 금융주들도 V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고점권에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오늘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심각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급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했는데 가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리바이즈드 그러니까 지표를 발표하고 다음 주에나 또는 다음 달에 직전이 지표값을 개정해서 발표를 하죠. 아니 이런 거 보면 애당초 경제 지표를 위쪽에서 미리 검토해 본 다음에 야 이러면 안 돼. 일단 이 숫자로 내. 그리고 나중에 리바이스. 이런 거 아닌가도 싶어요. 여하튼 오늘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음봉이 나왔다면 이번 주 주봉이 파괴적이 되는 것이라서 어떻게든 좀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오늘 양봉을 보임에 따라서 주봉이 윗꼬리가 없어졌는데 금요일에는 미국 세션에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장 자체는 그냥 기술적 오버슈팅 그리고 소멸 이런 윗꼬리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의 문제지 일단 이번 주의 하락은 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수준이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아래 모두 오버액션이 가능한 위치예요. 355선을 중심으로 초반에 숏커버가 나올 때
콜옵션을 낮은 레버리지로 매도를 하고 풋 클래스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여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반등 구간 상단을 돌파했다고 보지만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반등 시 매도 관점 계속 유지 중이고요. 호가가 지금 텅텅 비어서 빠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숏을 싼다 하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구간에서 당일 최대한으로 362선까지도 반등이 나온다 보고 분할로 매도하는 게 좋겠는데 갭 상승이 9포인트 넘게 나온다. 그럼 그게 전부인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버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상승한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또 마켓메이커들이 지금 9월물에 호가를 적절한 스프레드에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여하튼 레버리지 잘 관리해서 여전히 숏 관점,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노리고 매수할 때가 아니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지를 좀 관찰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주봉이 큰 게 나왔죠. 그리고 그 언더슈팅 이후로 사실상 4거래일간 그냥 제자리로 계속 횡보해서 수렴한 거예요. 갭 상승은 올랐다 하더라도 362선 이상을 가면 이건 오버액션이고 355에서 360 구간은 소극적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360 이상에서는 그냥 뭐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오버나잇 하는 것 좋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S&P 매도 포지션 쌓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급반등하는 흐름이 예상돼서 추가 매도는 다음 주로 미뤘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아니 지수가 급반등할 것 같으면 숏 포지션 일단 잘라냈다가 다시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경험상 급반등할 것 같다 이런 것이지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잠깐 상승했다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숏 포지션은 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에 참여할 때 내가 대회냐 아니면 포지션이냐 스윙이냐 뭐 이런 어떤 타임프레임을 갖고 참여하는가의 문제예요. 이미 시장 자체는 꺾였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물리더라도 기본으로 매도 수량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다만 변동성 매수 포지션은 계획대로 신규 실업수당 건수 발표 이후에 익절했어요. 이번 변동성 선물 8월물 매수는 14.2포인트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 후에도 변동성 선물이 13포인트대까지 내려갔어요. 아주 그래도 참 징그러웠죠. 근데 결국에는 변동성이 폭발을 해서 이익 실현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첫 번째 폭발에서 이익 실현을 제법 크게 한 바람에 이렇게 레벨업이 되었을 때는 수량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확인된 것은 변동성이 14포인트에서는 변동성 매도를 하니 물려도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롤오버 계속 할지언정요. 그 외에 기름 매도 포지션도 지금 77불대에서 매도한 거 있고 또 72불대에서 매도한 것도 있어서 약간 손실이 있는데 지금 이 기름 움직임은 이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오버시팅이라고 봐요. 그래서 숏 포지션 계속 유지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로화를 매도했는데 금요일이 통화옵션 만기라서 저는 이번 주에는 뭐 시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나 늦어도 셋째 주에는 비달러 바스켓도 방향성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화 매도를 한 겁니다. 금요일은 미국 증시의 별다른 경제 지표 없고 또 여전히 옵션 변동성 높아요. 그래서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더들은 이익을 낼 구간에서 확실하게 자기 이익을 챙겨 나오길 바라고요. 포지션 트레이더들은 숏 배팅은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